50대 이후 이런 친구는 제발 만나지 마세요. 내 인생 갉아먹는 가짜 인연 구별법. 오랜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 몸이 무겁고 가슴 한편이 답답하셨던 적 없으신가요? 분명 웃으며 헤어졌는데 집에 도착하니 이유 모를 피로감이 밀려오고 그 친구가 했던 말들이 자꾸만 되새김질되면서 기분이 찝찝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혹시 나만 이런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며 스스로를 탓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80세가 넘은 어르신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쓸데없는 인간관계에 내 인생을 낭비한 것입니다. 당신의 그 불편한 감정은 예민함이 아니라 영혼이 보내는 정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나를 갉아먹는 가짜 인연의 도끼를 본능이 먼저 알아차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내 곁에 남겨야 할 사람과 조용히 보내야 할 사람이 명확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그리고 껍데기 인연을 정리한 후 찾아오는 그 고요하고 평온한 자유를 만나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지난 한 달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 중에서 진심으로 마음이 편했던 만남은 몇 번이나 되었습니까? 어쩌면 손에 꼽을 정도일 겁니다. 이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젊었을 때는 에너지가 넘쳐 흘렀습니다.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도 속마음과 다른 말을 해도 그저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있었지요. 하지만 50대를 넘어서면서부터 우리 안의 에너지 총량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노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입니다. 이제 우리는 소중한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지 본능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가짜 미소를 짓는데 에너지를 쓸 것인가?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데 쓸 것인가? 우리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나를 채우고 어떤 관계가 나를 비우는지 말입니다. 조선시대 위대한 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친구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진실할수록 귀한 것이다. 선생님은 18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권력이 있을 때 몰려왔다가 권력을 잃자 등을 돌린 사람들, 힘들 때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네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 하지만 선생님은 그 긴 세월 동안 단 2~3명의 진실한 벗을 얻으셨고 그 벗들과 주고받은 편지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선생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그 관계의 깊이와 진실함이 우리 삶을 지탱한다는 것. 그리고 가짜 친구는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는 것.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주소록에는 수십, 수백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동창의 명단, 직장 동료들, 동네 지인들. 하지만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서 내가 정말 힘들 때 진심으로 달려와 줄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내 기쁨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숫자가 적다고 슬퍼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정상입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평생 동안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평균 3명에서 5명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친구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관계는 사실 지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그저 오래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친구라는 이름으로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에너지는 조용히 새어나갑니다. 나는 이제 내 에너지가 소중함을 압니다. 나는 내 시간을 함부로 주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은 관계를 잃는 것이 아니라 진짜 관계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가짜 친구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잘 될 때보다 힘들 때 더 자주 연락하는 사람. 당신의 성공보다 실패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눈빛 깊은 곳에서 묘한 만족감이 번뜩이는 사람.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은 단순히 질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비교하는 심리가 깊이 뿌리박혀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비슷한 처지였던 사람이 갑자기 나보다 앞서갈 때 우리 마음 한편에서는 불편한 감정이 솟아오릅니다. 문제는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진짜 친구는 이 질투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라도 친구의 기쁨에 함께 기뻐할 줄 압니다. 하지만 가짜 친구는 다릅니다. 이 어두운 감정에 자신을 내맡기고 은밀하게 당신의 불행을 즐깁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의 친구 하나가 그에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 당신 친구 중 한 명이 당신 뒤에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이 사실을 꼭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입니까?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확인은 못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소문이 나에게 도움이 됩니까?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문은 사실도 아니고 나에게 도움도 되지 않는데 왜 당신은 그토록 열심히 그것을 나에게 전하려 했습니까? 혹시 당신은 내가 그 소문으로 인해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군가의 험담을 전하면서
친구니까 알려주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실수했을 때, 당신이 실패했을 때 유독 빠르게 찾아와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그 이야기를 계속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승진을 했다거나 자녀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거나 건강검진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거나 할 때, 그때 그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진짜 친구는 내 눈을 보며 정말 축하해. 너무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고 표정은 환하게 빛납니다. 하지만 가짜 친구는 다릅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그 말에는 온기가 없습니다. 눈은 웃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화제를 돌리거나 그래. 근데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말이야처럼 당신의 기쁨을 깎아내리는 말을 덧붙입니다. 더 교묘한 경우도 있습니다. 축하해. 그런데 괜찮아? 승진하면 책임도 무거워지잖아.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이런 식으로 걱정을 가장해서 당신의 기쁨에 불안을 심어 놓는 겁니다. 이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축하가 아닙니다.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당신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샤덴프로이데라고 부릅니다. 독일어로 타인의 불행에서 느끼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어두운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을 억제하고 넘어서느냐 아니면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께 조용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나고 나면 왠지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앞에서는 좋은 소식을 자랑스럽게 말하기보다 어려운 점을 먼저 토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 당신을 비교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를 높이는 관계입니다. 상대방의 성공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상대방의 행복이 나에게도 희망이 되는 관계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빛을 어둡게 만든다면 그 사람에게서 멀어질 용기를 내십시오. 이번 주부터 작은 실험을 해보십시오. 누군가를 만날 때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을 각각 하나씩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쪽에 더 관심을 보이는지, 어느 쪽 이야기를 더 오래 끌고 가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본심입니다. 나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못하는 사람은 나의 친구가 아닙니다. 나는 내 기쁨을 작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를 빛나게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가짜 친구의 두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없다가 자기에게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제야 연락하는 사람.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라는 안부로 시작하지만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본론으로 들어가는 사람. 부탁할 게 있거나 필요한 정보가 있거나 돈을 빌리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친구가 아니라 수단입니다.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가진 것,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저녁 식사에 초대하면 모두들 달려왔고 술자리를 열면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기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상인에게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배에 실은 물건들이 폭풍우를 만나 모두 바다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내게는 친구들이 있잖아. 그들이 도와줄 거야. 하지만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자 모두들 모습을 감췄습니다. 어떤 이는 급한 일이 생겼다며 피했고 어떤 이는 자기도 형편이 어렵다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친구는 아예 이사를 갔다며 소식을 끊었습니다. 절망한 상인은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친구가 많았던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돈에게 친구가 많았던 것입니다. 돈이 떠나자 친구도 함께 떠난 것이지요. 그리고 랍비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무엇을 가졌든 무엇을 잃었든 변함없이 당신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먼 옛날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은퇴하기 전 직장에서 권력이 있을 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점심 약속을 잡자고 했습니다. 골프 치러 가자고 했고 모임에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아, 그 사람들은 나를 좋아했던 게 아니라 내 직함을 좋아했구나. 자녀가 의사나 변호사가 되면 갑자기 친하게 지내자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뭔가 물어볼 게 있다며 연락합니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아플 때만,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만 생각나는 친구. 그것은 우정이 아닙니다. 더 슬픈 경우는 돈 문제입니다. 가까운 친구가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친구니까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빌려줍니다. 그런데 갚을 때가 되어도 연락이 없습니다. 이쪽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면 그 친구는 오히려 불편해합니다. 아직 여유가 없어. 친구 사이에 그렇게 재촉하는 거야? 그렇게 우정은 끝나고 돈만 날아갑니다. 아니,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진짜 우정에는 서로 돕는 것이 포함됩니다. 문제는 방향입니다. 진짜 친구는 쌍방향입니다. 내가 힘들 때 도와주고 상대방이 힘들 때 나도 돕습니다. 주고받는 균형이 있습니다. 반면 가짜 친구는 일방향입니다. 항상 받기만 하고 주는 법이 없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는 보이지 않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나타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기생적 관계라고 부릅니다. 한쪽은 에너지를 빨아가고 한쪽은 계속 주기만 합니다. 처음에는 도와주는 것이 뿌듯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친구가 아니라 ATM 기계로 보는구나. 여러분께 실제로 일어난 상황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그분에게는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50년 지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유독 경조사 때만 연락했습니다. 자기 집안에 경조사가 있을 때는 꼭 연락해서 와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분 집안에 일이 있을 때는 바쁘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몇 년을 돌아보니 한 번도 이쪽 일에는 참석하지 않았더랍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는 축의금을 받을 생각만 하고 줄 생각은 없구나. 그분은 용기를 내서 그 친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사이인데 이렇게 끝나는 것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홀가분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50년을 알았다고 해서 모두 친구는 아니구나. 50년 동안 서로 주고받았어야 친구인 거지.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오.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무슨 일로 연락했는지 적어보세요. 항상 당신이 먼저 연락하고 상대방은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면 그것은 균형 잡힌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관계를 재조정할 때입니다. 나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를 필요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함께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날 용기를 냅니다. 가짜 친구의 세 번째 특징, 어쩌면 가장 교묘하고 상처를 주는 유형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는 사람. 과거의 당신 모습에 갇혀서 지금의 당신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사람.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면서 변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때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의 실수와 미숙함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변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20대 때 가난했던 당신, 30대 때 이혼했던 당신, 40대 때 사업에 실패했던 당신, 그 시절의 모습을 끊임없이 들추어내며 지금의 당신을 깎아내립니다. 너 원래 그랬잖아. 너 원래 못하잖아. 이런 식의 말로 당신의 변화와 성장을 부정합니다. 중국 고대의 철학서 장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자라는 사람이 장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과 나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소.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소. 어린 시절 당신이 얼마나 게으르고 산만했는지,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던 모습을 기억하오. 그런데 어찌 지금 사람들이 당신을 현명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오?
장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친구여, 당신은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본 적이 있소? 봄에 작은 싹으로 시작한 나무가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맞으며 커다란 나무가 되어.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그 나무를 보며 당신은 봄의 작은 싹이었소. 그러니 지금도 작은 싹일 뿐이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옳은 일이겠소? 당신은 나의 과거만을 보고 나의 현재를 부정하고 있어. 진정한 친구라면 상대방의 변화를 인정하고 축하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소? 해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동창회에 갔는데 누군가가 학창시절 별명으로 당신을 부릅니다. 당신은 이미 60대입니다. 손자, 손녀를 둔 어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당신을 18세로 취급합니다. 그때 그 별명으로, 그때 그 장난으로, 그때 그 실수를 들먹이며 웃습니다. 처음에는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웃어넘깁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 그것은 더 이상 추억이 아닙니다. 무례입니다. 당신의 40년 인생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당신이 어려웠던 시절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들먹입니다. 얘가 말이야, 옛날엔 정말 어려웠어.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였다니까. 그 사람은 그저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상처를 받습니다. 지금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만을 보는 그 시선이 불편합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 과정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서 화가 납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과거를 알되 그것으로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한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당신의 과거를 들먹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의입니다. 그것이 존중입니다. 오래 알았다고 해서 무례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알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변했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인정하고 지금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 노년 심리학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관계는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과거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특히 자신을 과거에 묶어두려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사람은 지금의 나만을 봅니다. 하지만 옛 친구는 과거의 나를 알고 있고 그 과거를 기준으로 지금의 나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들은 내가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이 편한 이미지, 자신들이 우월감을 느낄 수 있었던 그 시절의 내 모습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 조용히 물어보겠습니다. 만나면 늘 옛날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그때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이야기만 반복하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은 늘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현재의 나를 내려놓고 옛날의 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함께 기억하되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과거에 가두려 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벗어날 때가 된 것입니다. 이번 주에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주에 깊게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지금의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계속 과거로만 돌아가려고 하는지. 만약 1시간 대화 중에 과거 이야기가 80%를 차지한다면 그 관계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거의 나로만 기억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계속 변하고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나의 현재를 인정하고 축하해 주는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오래된 지혜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어떤 관계가 가장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에 백거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손님들, 함께 술을 마시자는 사람들, 시를 청하는 사람들로 그의 집은 늘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백거이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은 오히려 외로웠습니다. 화려한 술자리가 끝나고 나면 묘한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거이는 친구 원진을 만났습니다. 원진은 가난한 학자였습니다. 화려한 말솜씨도 값비싼 선물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맹물 한 주전자와 소박한 과일 몇 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빈 방에 앉아 맹물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에 대해, 인생에 대해, 때로는 침묵으로. 그 시간이 지나고 백거이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정이구나. 그 후 백거이는 유명한 시를 한 수 남겼습니다. 화려한 술자리에 1000명 친구보다 맹물 한 잔 나누는 한 명의 벗이 낫도다. 사람들은 좋은 술에 취하지만 나는 담백한 물맛에 취하노라. 이 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우정은 화려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싼 선물을 주고받는지, 얼마나 멋진 곳에서 만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맹물처럼 담백하고 순수한 마음, 그 자체가 가장 귀한 것입니다. 맹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맹물은 아무 맛도 없습니다. 색깔도 없고 향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맹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술이라도 매일 마실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몸을 해칩니다. 하지만 맹물은 매일 마셔도, 아니 매일 마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친구는 처음에는 재미있습니다. 신나고 즐겁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화려함 뒤에는 늘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맹물 같은 친구는 처음에는 밋밋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는 것을, 아무런 꾸밈도 가식도 필요 없다는 것을,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함께 있어도 불편하지 않다는 것을. 맹물 같은 친구는 이런 사람입니다. 당신이 성공했을 때 과하게 축하하지도 않고 실패했을 때 과하게 위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곁에 있어줍니다. 당신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되 시끄럽지 않고 당신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되 무겁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의 지위도 돈도 인맥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좋습니다. 만나도 부담이 없습니다. 비싼 음식점에 갈 필요도, 멋진 선물을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거나 집 앞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니, 전화 통화만으로도, 때로는 침묵만으로도 마음이 통합니다. 오래 만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1년을 만나지 못했어도 다시 만났을 때 어색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우정은 그대로입니다. 마치 오래된 옷처럼 입을수록 편안하고 익숙한 관계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여긴 우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군자지교 담여수라고 불렀습니다.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백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소인지교 감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소인의 사귐은 단술처럼 달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서로에게 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당신 곁에 맹물 같은 친구가 있습니까? 만나도 부담 없고 함께 있어도 편안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런 친구 말입니다. 만약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친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관계를 지키십시오. 그것이 진짜 보물입니다. 반대로 당신 주변에 단술 같은 친구들만 있다면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달콤했지만 점점 부담이 되고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그런 관계들 말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맹물처럼 담백하고 공기처럼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소중함을 잊고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많은 친구가 아니라 맹물 같은 친구입니다. 함께 있어도 편하고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통하는 그런 친구.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친구. 나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친구. 만약 아직 그런 친구를 만나지 못했다면 괜찮습니다. 먼저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맹물 같은 존재가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신도 그런 친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맹물 같은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요란하지 않아도 담백하고 진실한 우정이 가장 귀합니다. 나는 그런 친구를 찾고 나 자신도 그런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가짜 친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특히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일수록 많은 추억이 있을수록 더욱 힘듭니다. 하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싸움을 하거나 절교를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감정을 낭비하고 불필요한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조용히, 우아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거리를 둡니다. 마치 안개가 서서히 걷히듯 서서히 멀어지는 것입니다. 중국 고대의 병법서 손자병법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상선약수 상병벌진. 최상의 전략은 물처럼 싸우는 것이고 최선의 공격은 적진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 말의 깊은 뜻은 이것입니다. 물은 부딪히지 않고 흘러갑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 길을 갑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부딪히지 말고 조용히 흘러가십시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락의 빈도를 서서히 줄이십시오. 갑자기 연락을 끊으면 상대방이 의아해하고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오히려 더 집요하게 연락해 올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천천히 자연스럽게 빈도를 줄이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연락하던 것을 2주에 한 번으로,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여갑니다. 답장하는 시간도 조금씩 늦춥니다. 즉시 답하던 것을 몇 시간 후에, 하루 후에 답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거리를 느끼게 됩니다. 둘째, 만남을 정중하게 거절하십시오. 만나자는 연락이 오면 바쁘다고, 일정이 있다고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이유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병원 가야 한다, 손자 봐야 한다처럼 구체적인 이유를 대면 상대방은 그럼 다음 주는 어때라며 계속 제안합니다. 그 대신 요즘 좀 바빠서, 몸이 좀 안 좋아서처럼 모호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연락할게라고 말하되 실제로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몇 번 반복되면 상대방도 눈치를 챕니다. 셋째, 만나더라도 짧게 만나십시오. 완전히 피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동창회나 지인의 경조사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는 가되 짧게 있다가 나옵니다. 인사만 하고 미소만 짓고 긴 대화는 피합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다른 약속이 있다고 말하고 먼저 자리를 뜹니다. 이것을 몇 번 반복하면 상대방은 당신이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넷째,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관계를 정리하려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오면 그저 그렇지,
뭐라고 간단히 답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속마음은 나누지 않습니다.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게 되고 대화할 거리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조용히 거리가 생깁니다. 다섯째, SNS 관리를 하십시오. 요즘은 직접 만나지 않아도 SNS를 통해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면 SNS에서도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굳이 차단하거나 친구 끊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 노골적입니다. 대신 그 사람의 게시물에 좋아요나 댓글을 달지 않습니다. 내 게시물도 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공개 범위를 조정합니다. 온라인에서도 조용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왜 연락이 뜸하냐고, 왜 안 만나냐고 물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화를 내거나 따지거나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쏟아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 대신 담담하게 요즘 개인적으로 정리할 것들이 많아서 나이가 드니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아서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을 탓하지 않고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습니다. 가끔 상대방이 끈질기게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면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더욱 담담하게, 더욱 일관되게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평온을 지키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에게는 함께할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짜 친구라면 이런 거리두기가 필요 없습니다. 진짜 친구는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곁에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를 떠나보내기 위해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진짜 친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도 이해하게 됩니다. 아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평온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깨달으실 겁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고 나니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졌는지,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조용히 우아하게 필요 없는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상처 주지 않아도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의 평온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나를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짜 친구를 떠나보낸 후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외롭지 않을까? 친구가 없으면 쓸쓸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나쁜 관계를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쁜 관계 속에 있는 외로움이 혼자 있는 외로움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고독이 혼자 있을 때의 고독보다 더 깊고 쓰라립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고독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면 나쁜 관계라도 붙잡게 됩니다. 외로움이 두려워서 나를 해치는 사람들과도 함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감옥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혼자 있어도 괜찮은 상태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고독을 즐길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독력이라고 부릅니다. 고독력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혼자 있을 때 나 자신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관심 없이도 내 삶에 만족할 수 있는 힘입니다. 외부의 자극 없이도 내면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고독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녀들은 독립하고 배우자와도 각자의 시간을 가지게 되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집니다. 이때 고독력이 없으면 불행해집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아무나 붙잡고 필요 없는 모임에 나가고 의미 없는 관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고독력이 있으면 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독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혼자 하는 취미를 찾으십시오.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산책, 정원 가꾸기. 다른 사람이 없어도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하나씩 개발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특히 창작 활동을 추천합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 글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뜨개질을 하든 창작하는 동안 우리는 나 자신과 깊이 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면의 평화를 발견합니다. 둘째,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매일 아침이나 저녁 조용히 앉아서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나는 어땠는가? 무엇이 기뻤고 무엇이 슬펐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기는 누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매일 몇 줄이라도 쓰다 보면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공원을 산책하거나 산에 오르거나 바닷가를 걷거나 자연 속에 혼자 있으면 이상하게 외롭지 않습니다. 나무들이, 새들이, 바람이 함께 있어주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도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느낍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한 것임을. 넷째,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십시오. 종교가 있든 없든 영적인 성장은 중요합니다.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철학책을 읽거나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깊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과 마주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성장의 기회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나 혼자 직면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다섯째,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아이러니하게 들리겠지만 고동력을 키우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하거나 이웃을 돕거나 작은 기부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는 내 존재의 가치를 확인합니다. 누군가의 친구가 아니어도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자존감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 내가 나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때 비로소 외로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가짜 친구 100명보다 나 자신 1명이 낫습니다. 나를 배신하지 않는 친구, 나를 이용하지 않는 친구,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친구.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 자신에게 말해 보세요. 나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와 함께 있어 행복하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심지어 거짓말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진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나는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나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10가지 확언을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하나하나 마음에 담아주십시오. 하나,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나는 이제 질보다 양을 선택합니다. 둘, 나의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나는 내 시간과 마음을 함부로 주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셋, 나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의 친구가 아닙니다. 나는 나를 빛나게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넷, 나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용기를 냅니다. 다섯, 나는 과거에 갇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여섯, 맹물 같은 담백한 관계가 가장 귀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진실한 우정이 나를 지탱합니다. 7. 나는 조용히 우아하게 필요 없는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평온이 가장 중요합니다. 8. 나쁜 관계 속의 외로움이 혼자 있는 외로움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9. 진정한 친구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10.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와 함께 있어 행복합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 10가지 확언을 매일 아침 한 번씩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당신의 진실이 됩니다. 여러분, 50대를 넘어서면서 우리는 새로운 자유를 얻습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다는 자유. 나에게 해로운 사람과 헤어질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진정으로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 껍데기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얻는 것입니다. 시간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평온을 얻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되찾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나 자신과의 아름다운 우정으로 채우십시오. 남은 인생, 진짜 관계와 진짜 나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누릴 자격이 있는 삶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